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7월 학평 33번, 37번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실업률, 고용률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학생들 중에 36번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번이죠? 3번에서 37번 지문.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출제 가능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업률과 고용률의 차이와 실업의 유형에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지문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월 학평에 첫 번째 16번 지문은 쉬운 지문이었죠. 그러니까 등급이 3등급, 4등급이 돼도 16번 지문 정도는 읽고 문제를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3등급, 4등급 되는 학생들은 쉬운 지문 경험도 하시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약간 고난도 지문으로 자꾸 경험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고난도 지문들을 경험하면서 쉬운 지문들도 동시에 경험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면 되는데, 특히 2등급이 1등급 되려면 난도가 높은 지문들 경험을 늘려서 비문학이 완벽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비문학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대상과 글의 구조와 그 다음에 전체 중심 내용이다. 첫 번째,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되어 있죠. 노동 가능 인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경제활동 인구와 육아, 가사, 취업, 그 다음에 취합 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죠. 그래서 이걸 나누면 경제활동 인구와, 됐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 그 밑에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 다음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나눌 수 있다. 취업자, 실업자. 이게 이런 글들은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구조가 좀 보여야 합니다.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밑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업률. 됐죠? 실업률이라고 한다. 실업률은 국가 경제를 드러내는 지표의 하나로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 상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을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됐죠? 취업자 중에는 누가 취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이런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됐죠? 이에 해당하는 부업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 모두 취업자에 해당한다. 됐죠? 부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용직들 다 취업자다. 됐죠? 또한 능력이 있으나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은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하여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에는 위에도 있었죠. 육아, 가사, 뭐 이런 거. 육아, 가사, 취업, 됐죠? 그 다음에 취업, 준비, 이게 다 비경제 활동인데요. 여기에 또 포함되는 사람 중에 4주 동안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아예 뭐한 사람도, 단념한 사람도 비경제 활동 인구죠.
그래서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하여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실업률만으로는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용률이라고 한다. 알았죠? 그러니까 실업률 가지고 고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고용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으면 당연히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고용률과 실업률 중에서 고용률이 더 낮으면, 됐죠? 고용률이 낮으면 당연히 그 사회는 고용에 뭐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에 따른 실업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실업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걸 파악해야지 실업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 실업의 형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수요 부족 실업. 됐죠?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거 많이 안 뽑는 거예요. 됐죠? 결국 노동자들은, 일할 사람들은 많은데, 알았죠? 수요가 부족한 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비수요 부족 실업이 있다. 그럼 먼저 수요 부족 실업이란 어떤 경제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전체 노동력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며, 그것의 단기적 현상이 경기적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 밑줄. 지금 여기서 이 지문을 이해할 때 어려운 건 대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대상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이게 되려면 혼자 연습할 때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중심 대상들의 관계나 글의 구조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경기적 실업은 뭡니까? 그랬어요.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인원 감축, 결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비수요 부족 실업은 뭐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이 있대요. 됐죠? 계절적 실업이 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들이 이사나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용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만큼은 나타난다. 구조적 실업은 빈 일자리와 실업이 공존하더라도 생산 설비 자동화와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하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계절적 실업은 농림이나 어업이나 관광업 등에서 특정 계절에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럼 각각의 특징을 보면 얘는 일단 무슨 적이다? 비자발적이다. 얘는 무슨 적이다? 자발적이다. 얘는 무슨 적이다? 장기적이다. 뭐 이런 성격들 정도는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실업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베버리지 곡선이 필요하다. 이 곡선을 보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가로축은 실업자 수를, 세로축은 충원되지 않은 빈 일자리 수인 결혼 수가 나타난다. 그림을 잘 활용하셔야 돼. 이번에 7월 학평에 보면 그림들이 많죠. 원래 지문 읽을 때 비문학 지문에서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최대한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답의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됐죠? 이 그림에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는 것은 결혼 수가 감소하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그 역도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의 원점에서 45도로 나타난 직선 F는 베버리지 곡선 B1과 T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T는 실업자 수와 결혼 수가 동일해 모든 실업자가 고용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를 말한다. 됐죠?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A라고 할 때, A입니다, A. 됐죠? 수요 부족 실업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해서 빈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봅시다. 여기는 무슨 수라고 돼 있죠? 결혼수.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실업자 수. 됐죠? 그 다음에 곡선은 좌하향.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F라는 곡선이 가죠. 그럼 결국 여기가 T인데, 알았죠? 요게 결혼수고 요게 실업자 수면 여기가 바로 완전 고용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왜? 결혼수하고 실업자 수가 똑같으니까 실업자들이 결혼수를 다 충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지금 A라는 점이 있다. 현재 A입니다. 현재 A. 현재가 A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결혼 수는 요만큼인데, 알았죠? 실업자 수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뭐가 많은 거죠? 실업자 수가 많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자 수가 많다고? 실업자 수가 많은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지문을 이해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수요 부족 실업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해서 빈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UA에서 VA를 빼면, 됐죠? UA에서 VA를 빼면 결국 수요 부족 실업 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의 실업자에서, 됐죠? 요만큼을 빼면, 됐죠? 수요 부족 실업의 숫자는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거 보면 결국은 그런데 VA와 U1은 동일하므로 결국 UA에서 U1을 뺀 가를 우리는 수요 부족 실업자 수로 볼 수 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요걸 뺀, 됐죠? 요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다? 수요 부족 실업이 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가 부분이 수요 부족 실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 대책으로 수요 부족 실업을 해소하여 결혼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B1의 완전 고용 수준인 T에 대응하는 UT까지만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경기부양을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 뭐 한 거죠? 경기부양을 해서 고용을 했어. 고용을 해서 고용 수준인 T에 대응하는 UT까지만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UT까지가 어디죠? 여기까지만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 경기부양하면. 경기부양을 하면 결국 결혼 수가 여기까지 갈 것이고, 그래서 실업자 수를 여기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완전 고용 수준인 T에 대응하는 UT까지만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UA에서 U2를 뺀 나가 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다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됐죠? 다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뭐에 해당한다? 결국 비수요 부족 실업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결국 뭐다? 수요 부족 실업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한다? 비수요 부족 실업자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다 해당하는 거 알죠? 숫자 알겠죠? 그죠? 근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실업자 중에서 요 부분, 요 숫자, 요만큼은 뭐에 해당하고? 수요 부족 실업자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부양돼서 결혼 수가 증가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취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비자발적인 실업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요 부족 실업에. 경기적 실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해당하냐? 비수요 부족 실업자들이다. 이해됐죠?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자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이 또한 실업자 수와 결혼 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B1에서 B2로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에 노동시장에서 결혼 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져서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해서 실업의 형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곡선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뭐가 올라간다는 게 결혼 수와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마지막 혼동하시면 안 돼. 실업자 수와 결혼 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B1에서 B2로 베버리지 곡선이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 결혼 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수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결혼 수는 높아지는데 실업자 수도 뭐 할까요? 높아지겠죠. 그죠? 실업자 수도 결국 증가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결혼 수는 많아지는데 실업자 수도 증가해버리면 결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안 맞아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이 지문 전체 내용입니다. 구조 파악되죠? 선생님 이해되죠? 구조 이해되죠? 이거? 구조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대상들을 찾아서 구조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종류의 지문을 많이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문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수능시험에 보험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6월 모평에서도 여러분들 기대효용, 보험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죠. 그 지문 어렵게 느끼죠. 왜? 모르는 용어들도 좀 많고, 알았죠? 또는 그런 지문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이해됐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1번, 33번에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마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은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2번, 경기적 실업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 아니죠.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2번이 답이네요. 아주 쉬웠습니다.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됐죠? 어디에 해당하지 않죠? 실업자에 해당하죠.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합니다.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서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고려하면 고용 상황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해됐죠? 34번 문제.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어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기억은 실업률이고요. 니은은 고용률입니다. 그럼 육아로 인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반영될 수가 없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업률에 포함될 수가 없죠. 지난 1주간 됐죠? 다시
육아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기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일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8시간만 일을 한 사람은 니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반영되죠. 분명히 여러분들 고용률이라는 건 거의 첫 번째 문단의 고용률을 보여요.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됐죠? 지난 일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8시간만 일을 한 사람도 어디에 해당하죠?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반영될 수밖에요.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증가하면 기억은 감소하고 니은은 증가한다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 퇴직자가 증가하는데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률이 증가합니까? 실업률이 증가해지죠. 취업 준비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취업하면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을 하면 당연히 뭐는 실업률은 감소하고 고용률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35번 문제도 보기의 상황에 나타난 실업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세모 지역 대표 산업인 재화업의 호황으로 6%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이로 인한 동반 성장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네모 재화에서 노동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가죽재단과 접착 공정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면서 재단과 접착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 3천여 명이 실직을 했어요. 그 결과 올해 세모 지역의 실업률이 10% 증가했답니다. 무슨적 실업입니까? 구조적 실업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거 과도한 설비 투자로 인해서 틀렸어요. 세모 지역의 경기 침체로 틀렸어요. 계절적 변화로 틀렸어요. 재화업의 호황에 따라서 더욱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인 실업 아닙니다.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네모 재화의 제조 방식이 변화하여 발생한 실업이므로 정부는 실업자에게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직업 교육을 시켜야지 구조적 실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35번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36번이 오답률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여기 그림대로 하면 여기가 5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5 여기가 10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면 그래서 가는 땡땡 지역의 베버리지 곡선으로 A는 땡땡 지역의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인데 땡땡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켜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이만큼은 뭐가 되죠? 수요 부족 실업이 됩니다. 됐죠? 10만 명의 실업자가 있을 것이다. 이 수요 부족 실업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땡땡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현재 실업자 수에서 결혼수를 뺀 15만 명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죠. 알았죠? 요인원만 해당합니다.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15만 명이 잘못된 겁니다.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결국은 결혼수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됐죠? 이게 바로 수요 부족 실업이다. 15만이 잘못된 겁니다. 2번이 답이었습니다. 수요 부족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땡땡 지역에 경기를 부양시키면 현재보다 5만 개 일자리 요만큼은 더 늘릴 수 있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5만 개는 더 늘릴 수 있다. 이해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베버리지 곡선은 땡땡 지역의 10만 명에 해당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 이만큼이 또 비수요 부족 실업자는 이만큼? 아니죠. 여기서 이만큼? 5, 10. 요 10만 명이 비수요 부족 실업자입니다. 10만 명에 해당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땡땡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이 A에서 A-로 이동하면 노동시장에서 비수요 부족 실업자는 증가하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답은 2번이 답이었어요. 37번 문제는 3번이 답이었다. 3번에 거기 한 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바라보는 건 관망이라고 합니다. 관망. 이해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다. 이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7월 학평에 보면 불꽃 감지기 센서라는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에 27번 문제를 오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36번을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1, 2등급 학생들이 여기서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비문학은 여러분들 선생님 보기엔 6월 모평보다 7월 학평이 쉬웠습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것보다 우리 그 불꽃 감지기 센서 지문과 여기에 나와 있는 실업과 관련된 지문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한 지문은 꼭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비문학이 약하면 그 비문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학 때 문제집을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풀고 그걸 한 번 정도는, 2번 정도는 이렇게 반복을 해서 보고 나서 9월 모평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비문학이 약한 학생들 비문학 공부 계획을 잘 세워서 9월 모평에서 비문학을 다 마치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수업 둔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